잠시 후 1시 30분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기로에 놓인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내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김 씨가 구속기소 전 마지막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한 전 총리의 피의자 신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현재 6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황인데요. 먼저 어떤 혐의들이 적용된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내란 관련 혐의입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를 했던 비상계엄 당시에 이 선포를 저질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건의 등을 통해서 이 계엄 절차를 보완하려 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내란에 방조 혹은 동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위증 혐의입니다. 이제 한 전 총리가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했던 내용들 중에서 당시에 계엄 선포문 그런 관련된 문건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거짓 진술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실제로 또 이것과는 조금 상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 위증 혐의가 또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행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 관련 문건에다가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뭐 근거 없는 문건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혐의 하나는 이제 공용 서류 손상입니다. 이제 사후에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 이것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혹은 훼손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 등 이 국가의 그런 문서를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화면 보시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한 모습입니다. 은색 차량에서 지금 내렸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뭐 어떤 발언이 있을지 한번 현장음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 부르셨습니까? 왜 그동안 선포문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셨습니까? 대선 출마도 수사 피하기 위한 겁니까?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의원과는 왜 통화하신 겁니까? 공직생활 마무리가 네, 지금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발언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간 한 전 총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고요. 지금이 1시 19분입니다. 그러니까 심사 시작 10분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확인하셨어요. 계엄 선포문 관련 건이라든지 이후에 대선 출마를 좀 계획했던 부분이라든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졌는데요. 한 전 총리는 잠시 후 시작되는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묵묵부답으로 좀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조금 후면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6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심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중대성이 가장 크게 있다라는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좀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각 혐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내란 관련 혐의 이것입니다. 사실 뭐 다른 혐의들도 물론 가볍다라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중을 따지자면 당연히 이제 내란과 관련된 그런 혐의가 가장 무거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이제 뭐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이어서 국정의 2인자에 해당을 하는데 이제 비상계엄이 외연적인 그런 과정에서 선포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를 견제하거나 또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특검에서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절차적인 그런 하자를 보완을 했다. 그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은 단순히 이제 묵인을 넘어서 실제로 이제 계엄에 가담을 한 이 내란 혐의에 가담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조사를 진행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사실 그 밖에 그런 관련 의혹들은 결국에는 이런 내란 혐의를 보다 이제 강화하기 위한 그런 입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위증과 같은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라든가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은 그런 내란과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렇죠. 관련 예. 문건을 보지 못했다라는 점이 이제 거짓말이다라는 점을 들어서 위증 혐의까지 추가가 된 건데 특검에서는 결국 이걸 통해서 입증하고 싶어하는 것이 실제로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 내란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런 거짓말, 사실이 아닌 그런 주장들을 반복해 온 것이다라는 점을 상당히 좀 입증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의혹들도 결국에는 이 내란 혐의를 보다 입증하기 위한 그런 수단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내란과 관련해서 혐의 입증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이 부분은 당연히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논리들을 마련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오늘 법원에서 이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도 따지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장 중대한 범죄 혐의인 내란 혐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명이 되고 얼마만큼 입증이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관련해서 충분한 조사가 진행됐다라고 주장을 할 것은 당연한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 물론 본인의 진술 취지가 조금 바뀐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계엄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점을 상당히 좀 강조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결국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만큼 그리고 또 이후에 재판으로 이어질 만큼 혐의가 상당히 입증됐는지 그렇지 않다면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처럼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변론을 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짚어주신 그 위증 혐의요.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과거 헌법재판소랑 국회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거잖아요. 이런 진술 번복이 오늘 구속영장 발부에는 좀 큰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부분은 유의미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주장들, 진술들이 번복되어 왔다라는 것은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서 향후의 수사에 과연 협조적으로 응할지 또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는 않을지 이 부분을 이제 판가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사실 앞서 김건희 씨의 그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기존의 그런 발언들, 특히 목걸이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상당히 번복을 해왔다라는 점이 결국 구속에 또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평을 하는 그런 상황인 만큼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이런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법원에서는 일단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것이고 특검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또 한덕수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이 계엄과 관련된 그런 문건에 대해서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기존의 입장보다는 조금 바뀐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한데 구체적인 해명은 어떻게 했을지는 조금 들여다봐야 되긴 합니다. 예컨대 특히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한덕수 전 총리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대통령실 등의 그런 CCTV를 봤을 때 문건을 본인이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당시에는 그리고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의 그런 증언 과정에서는 그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워낙 위급하고 또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조금 오류가 있었고 CCTV가 이제 확보된 것을 보니까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난다. 혹은 내가 기억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은 것, 관련 문건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로서 인정을 하겠다. 이 정도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진술은 내가 고의를 가지고 거짓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컨대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특검에서는 주장을 하겠지만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진술한 것은 사실이고 새로운 자료를 보고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를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또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점 역시도 일단 법원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들여다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앞서 탄핵 심판을 또 받았지 않습니까? 당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혹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탄핵 심판을 이제 기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은 그때 헌재와는 좀 다른 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다고 보는 걸까요? 네, 결국 이제 당시 탄핵 상황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조금 무리가 있었고 또 이 탄핵 심판이라는 절차상 사실 이 수사기관에서의 그런 수사와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결국에는 이 수사기관, 특히 이제 특검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상당 부분 확보를 했다. 따라서 이 내란과 관련된 혹은 기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인 그런 증거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실에서 찍혀 있던 그 CCTV와 같은 이런 물증이 될 텐데 이 CCTV 영상을 보면은 이 기존에 진술을 해왔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그런 중요한 증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증거들은 앞서 뭐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미처 뭐 제출되지 못했던 그리고 확보되지 못했던 증거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증거들, 객관적인 증거들이 상당 부분 이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달리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특검에서는 보는 것 같고 이런 객관적인 물증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뭐 국무회의에 출석을 했던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회의 과정에 출석을 했던 그런 국무위원들의 구체적인 또 자세한 그런 진술들도 결국 특검에서는 보다 더 많이 확보가 됐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그때 시점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 부분 확보가 됐고 따라서 혐의에 대해서 입증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특검의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곧 진행될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정 부장판사가 김건희 씨랑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력도 오늘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사실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뭐 일단 그런 기존의 판단을 봤을 때는 정치적인 그런 파장이 큰 사건 역시도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진 게 아닌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영향을 조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어쨌든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던 인물이고 또 상당히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국무위원에 대해서 구속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 지금 이 정재욱 부장판사가 봤을 때 이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그런 국무위원들의 그런 역할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하고 혹은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기존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사실은 어쨌든 이번 이제 한 전 총리에 대한 그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점은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 전 총리는 이제 오늘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좀 기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 전 총리가 구속이 된다면 지난 정권의 국정 1인자였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 전 총리 이어서 이상민 전 장관까지 이제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구치소에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국정의 1인자, 2인자 또 이상민 전 장관까지도 모두 한 곳에서 이제 수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역시도 헌정사상 초유의 그런 전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만약 이제 한 전 총리가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다른 그런 수용자들과는 최대한 차이점 없이 최대한 이제 유사한 그런 대우를 취하지 않을까.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일종의 특혜 의혹들로 상당히 이제 곤혹을 좀 치렀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서울구치소에서는 만약 이제 한 전 총리가 또 추가로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의혹이 없도록 일반적인 그런 수용자들과 거의 유사한 방식의 그런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될 경우에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전망인데 특히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예.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내란 혐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는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박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호출에 따라서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었고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고 나서 이제 법무청사로 돌아가서 뭐 주요 시국장 회의를 주관을 한다든가 또 각 부서의 이런 계엄령의 그런 이행과 관련된 그런 조치를 좀 취하도록 그런 지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이제 검찰국에는 뭐 합동수사본부에 이제 검사를 파견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출국 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게 했다거나 혹은 또 교정본부에는 이 교정시설의 수용력이 어떠한지 이런 점들을 이제 점검을 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실행 지시 혹은 검토 지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가 되었을 경우에 뭐 예컨대 정치인 체포라든가 혹은 뭐 야권이나 시민사회의 그런 활동 등을 좀 강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또 지시했다라는 이런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는 중요 임무에 종사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상당히 이제 불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는 이 박 전 장관에 대해서 뭐 단순히 보고를 했다거나 혹은 단순한 방조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이 법무부라든가 혹은 검찰 라인을 동원해서 이 내란 혐의에 가담한 것은 아닌가, 이 점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 나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미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마친 상황인데 그러면 압수물 분석이 끝나게 되면 소환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무실이라든가 주거지 이런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고, 뭐 그밖에 통화 내역이라든가 회의 자료 같은 것들도 좀 압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당연히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특검에서는 피의자로서 소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은 뭐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이런 국무회의와 관련된 인물들의 순서를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만큼 이제 다음번에 그런 소환 조사는 결국에 이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당시에 이제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서 헌재의 판단을 또 받은 전례가 또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헌재에서도 기각이 됐었는데 헌재 판단과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 달라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점치시나요? 네, 이번 상황 역시도 앞서 이제 한 전 총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검의 수사 결과는 헌재의 판단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 탄핵 소추 당시에도 결국 헌재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어서도 탄핵을 기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헌재에 제출되는 증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결국 소추하는 것은 국회고, 국회는 뭐 헌재를 통해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여기에 특정한 그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것과는 이 증거 수집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재에서는 이런 증거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반면 지금 특검에서는 뭐 계속해서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시 시점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그런 증거들을 이미 확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가 확보된 그런 수량이라든가 혹은 질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혹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결국 헌재에서의 판단과는 사뭇 다른 그런 판단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일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한 7분 정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거 표결 방해에 관여한 것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만약에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겠죠? 네,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혐의인 내란과 관련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라는 점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관련해서 한 전 총리와 함께 이런 비상계엄 당시에 내란과 관련된 그런 동조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수사에 그런 탄력을 받는 사항이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7분 정도 이 추 전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총리가 통화한 그런 기록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당시 구체적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뭐 본회의장이 아닌 뭐 당사라고 당사의 모의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 발송이라든가 예. 혹은 뭐 국회의장에게 회의 시간 연기를 요청했다라는 그런 사실 등도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한 전 총리가 구속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내란과 관련된 그런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혐의가 소명될 수 있는 사항이 도래했다라는 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관련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로가 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을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어요. 뭐 참고인 신분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 그렇다는 거는 특검이 어느 정도 좀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은 기존의 그런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장에 의하면 그런 주장에 의하면은 이 권선동 의원에 대해서 1억 원을 이제 전달을 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뇌물수수 관련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무척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뇌물을 공유했다라는 사람이나 혹은 거기에 관여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검에서는 일단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확보가 된 사항이고 그렇다면은 일단 권성동 의원에 대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윤 전 본부장의 그런 말뿐만 아니라 이런 진술 내용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윤 전 본부장이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 수첩. 이 수첩에는 이제 2022년 당시에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로 한 그런 약속이 기재가 되어 있다든가 혹은 뭐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런 기재의 내용이 사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또 상당 부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 주장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정황들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여기에 기반을 해서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피의자로 신분 전환을 하고 조사를 진행을 해 나갈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앞서 기자 연결 통해서 좀 들어봤던 게 오늘 권성동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영상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는 영상 녹화 조사 거부한 바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은 왜 요청을 했을까요? 저도 사실 뭐 구체적으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선뜻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피의자 측에서 이런 진술 녹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 과정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신뢰할 수가 없다. 예컨대 수사기관에서 일부 강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진술을 유도할 수도 있다. 네. 혹은 뭐 기타 다른 방식의 그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예. 점을 이제 우려를 하면서 이런 전 과정을 녹화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취지들이 좀 있긴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진술 녹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예. 우선 특검의 수사가 정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탄압이다라는 그런 네.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요청일 수도 있고 추후에 이제 조사 진행 이후에 뭐 이런 조사 이후에 뭐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런 영상 자료를 증거로 쓰면서 이 특검의 조사가 부당했다라는 조금 그런 점들 조금 강조하는 그런 측면도 미리 고려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권성동 의원이 정치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고 이렇게 영상 녹화를 원한다는 거는 진술 거부권은 쓰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예.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그것보다는 이제 진술 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현재 입증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예측하기 조금 힘들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들리는 그런 내용에 의하면 결국에는 이제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그런 의혹, 특히 이런 뭐 뇌물과 관련된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일단 한 측, 그러니까 이제 뇌물 공여했다라는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혹은 그와 관련된 정황 증거까지만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예. 뭐 이걸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자료라든가 녹취 자료 이런 자료들은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통일교 측에서도 이런 뇌물을 전달했다라는 점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이런 수사 과정에서 아직까지 공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진술을 거부하는 것보다도 질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부인하는 그런 진술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검의 그런 질문들 어느 정도 사실을 전제하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혹은 뭐 기타 더 내용들이 확인이 필요하고 뭔가 추측에 의한 그런 질문들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현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부인하는 진술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어떤 그 정황 증거라고 하죠.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영호 본부장이 다이어리에 권성동 의원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함께 뭐 정치적 은법을 건넸다라는 정황 증거가 이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도 이제 조사에서 그 증거물이 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증거를 제시했을 때 권성동 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 조사가 끝나고 나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런 그 수첩과 관련된 그 기재 내용과 관련된 증거가 제시가 되면서 조사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재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이 신빙성을 상당히 따져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수첩도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수첩이다 보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작성을 한 이런 수첩 기재 내용을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예. 이 점들은 모두 뭐 진술과 마찬가지로 거짓이다라는 주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진술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진술과 그런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당시에 작성이 된 그런 수첩 기재 사항이 이 진술의 신빙성을 더 보강하는 증거다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또 반대 측에 있는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진술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거짓이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구체적인 특히 이런 수첩과 관련된 그런 증거가 제시가 되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 좀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수사뿐만 아니라 추후에 만약 기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기재 내용의 그런 신빙성을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상당히 좀 따져볼 문제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식의 공방이 조금 오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구속과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평가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지금 특검에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피의자로 전환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가 확보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시기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또 특히 워낙 통일교 측에서의 또 입장도 이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실제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강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 수사가 완료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섣불리 생각해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시점을 봤을 때는 구속영장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5차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김 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내일 오전 10시 소환을 재통보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기소 전에 마지막 조사가 될 것 같은데 내일 조사에서는 좀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곧 기소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굳이 마지막 조사라고 해서 뭐 출석을 했을 때 진술을 할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평가를 할 거고 앞서 계속해서 유지를 했던 것처럼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특검 측에서도 당연히 그런 점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를 임박한 시점까지도 김건희 씨를 소환을 시도를 한다라는 것은 네. 아무래도 어떤 의미 있는 진술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이 기소의 이 공소장에 적힐 그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준비를 해온 그런 질문 내용들을 모두 소화를 하겠다. 그리고 이 최대한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기회를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기소를 하겠다라는 점을 조금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추후에 결국에는 특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재판 과정에서 각 그런 혐의들에 대한 쟁점 역시도 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 특검의 수사 정당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최대한 김건희 씨에게도 보장을 해주면서 이 기소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조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일까지도 이제 소환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검의 계획대로 김 씨가 29일에 금요일에 구속 기소가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될 텐데요. 특검이 김 씨를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도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떤 혐의로 좀 기소를 할까요? 일단 이제 구속 사유에 적혀 있었던 그 혐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공소장에 기재가 돼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첫 번째는 당연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 의혹 부분입니다. 뭐 특검 측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사를 어느 정도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고 따라서 이 기소를 하기에는 충분히 조사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그런 혐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일단 이번 기소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관련해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다. 예. 김영선 전 의원에게 그 공천을 주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이제 기소가 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측으로부터 뭐 통일교 관계자 등으로부터의 그런 명품을 받았다라는 그런 알선수재 혐의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번 기소에 또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이제 구속 상황에서 이제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었던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른 혐의들이 또 워낙 많이 남아 있는 사안인데 결국 구속 기간에는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는 구속 상태에서 이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만 이제 기소를 하고 이 남은 혐의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그 구속 상태를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시도를 하면서 이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공천 개입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씨를 함께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이렇게 부부를 나란히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동반 기소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기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특검에서 김건희 씨를 관련해서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별도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이제 따로 기소를 할 가능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 경우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김건희 씨의 그런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에는 아무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된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